사람들이 흔히 생각하실 때는 외부적인 원인, 예를 경제적인 이유 혹은 가족 간의 갈등, 다른 스트레스 요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그런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보다는 생물학적인 이유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쿠쿠닥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를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원인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울증에 생기는 이유가 뭘까?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울증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실 때는 외부적인 원인, 예를 들면 경제적인 이유 혹은 가족 간의 갈등 혹은 다른 스트레스 요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다고 흔히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그런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보다는 생물학적인 이유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부모님께서 우울증이 있었다거나 혹은 다른 친척들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우울증이 있었다거나, 알고 보면 그런 가족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생각보다는 유전적인 원인 혹은 생물학적인 원인이 생각보다 크게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질병에 대한 여러 유전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학적 연구가 있을 때 1이 가장 유전적인 원인이 크다, 0이 유전적인 영향이 가장 적다, 이렇게 봤을 때 천식이나 유방암 같은 게 0.5, 0.6 정도라고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식이나 유방암은 우리가 다 어떤 외부적인 원인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지 잘 않잖아요.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생긴다고 거의 보죠. 그런데 우울증이 0.6 정도 해당합니다. 다른 정신과적 질환은 0.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신과적인 질병은 유전적인 요인 혹은 생물학적인 원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따라서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이 개인의 어떤 잘못이나 혹은 개인의 어떤 결합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울증인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두드러지는 건 생물학적인 기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욕이 떨어진다, 수면이 좋지 않아서 불면증이 생긴다, 성욕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부터 이제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는 우울한 기분,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만사가 다 재미없고 귀찮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것들 그냥 단순히 나 좀 우울해 이런 것들 정도로만 우울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울증에 동반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적어도 2주 혹은 이제 조금 더 실제적으로 보자면 수개월 이상 하루 종일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그때 우울증으로 좀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나 좀 우울해 이런 정도로 우울증으로 진단하거나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되게 오래가고 하루 종일 심한 우울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수면의 문제, 식욕의 문제 혹은 내가 뭔가 해야 될 것들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우울증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울증인지 아닌지 착각하기 쉬운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한국 사람들은 워낙 정신과를 잘 안 오셔가지고요, 우울증인데 우울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병원 안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착각한다라기보단 자기 기분이 별로 우울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거예요. 기분이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는데 여러 가지 증상들, 예를 들면 요새 다 만사가 귀찮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말도 별로 안 하고 싶고요, 사람도 별로 안 만나고 싶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점점점 이제 면담을 하다 보면 알고 보면 이게 우울증이었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죽고 싶고 이런 정도가 돼야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어도 한번 병원을 찾아보거나 점검해 보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한테서 자주 발견되는 공통된 행동이나 환경 혹은 주변 물건이 있을까요? 우울증인 분들이 버릇처럼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혼자 있고 싶다 인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게 매우 귀찮고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는 것도, 예를 들면 메시지가 온다, 문자가 온다, 혹은 만나자는 전화가 온다, 이런 것들이 와도 잘 받지를 않습니다. 혹은 응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면 '아 왜 보자고 하지? 아 너무 나가기 힘든데, 귀찮은데.' 막상 이제 나간다고도 얘기도 해 놓고도 막상 이제 그 날짜가 되면 나가지 않거나 그냥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의대생이었던 시절에, 그러니까 정신과를 배우기 전이었죠. 근데 이제 같이 공부하던 동기들 중에 꽤나 많은 수가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친구들끼리 같이 시험 기간에, 의대 시험 되게 많잖아요. 같이 공부하러 가자, 도서관 가자, 밥 먹자, 우리 이번에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학습 자료 같은 거 나오는데 그거 사 가지고 같이 보자.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저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연락을 해도 문자가 다 이렇게 뭐 수신이 안 돼 있거나, 찾아가도 뭐 이렇게 응답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그 친구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같이 졸업을 하지 못하고, 의대생은 유급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쉽게 말하면 꿇고, 2년 꿇고, 3년 꿇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 혹은 이제 사회인이 되고 나서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그때 당시에 자신도 아마 우울증이었던 것 같다.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연락 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나가기가 힘들고 무언가를 하나도 무언가를 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우울증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귀찮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거나 집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울증하고 그런 사람하고의 차이는 어느 순간 바뀐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소수의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 집에서 혼자 책을 보는 걸 좋아해. 음악 듣거나 영화 보는 걸 좋아해.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원래는 밖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바깥 활동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뭐 한 수개월 이내의 어떤 기간을 두고 확 좀 바뀌는 그런 어떤 시점이 옵니다. 그랬을 땐 이게 이제 우울증하고 그렇지 않은 걸 좀 구별하는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죠. 우울증에 더 쉽게 영향을 받는 타입이 따로 있나요? 우울증에 취약한 타입이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사회 경제적으로 조금 취약한 계층에서 좀 더 흔하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가족 안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한 경우도 많고, 또 지지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도 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할 때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 준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울증에 좀 더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통계적으로도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우울증에 좀 더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울증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우울하고 무기력한 감정이 들 때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제 아무래도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혹은 뭐 간경화가 생겼어요. 뭐 이런 이제 수준의 질병입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흔히 감기, 마음의 감기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감기보다는 훨씬 좀 더 중증이고 오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를 했을 때 우울증이 사회 경제적 혹은 이 사람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어느 질병보다도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돈도 못 벌게 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게 하고 정말 오랫동안 앓게 하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티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얼굴이 침울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잘할 수 있고, 뭐 우리가 다리 부러진 사람이나 혹은 무슨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막 아파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우울증인 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 좀 더 기운을 내, 힘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자괴감이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개인의 문제로 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부정적일까? 아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뭘 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좋아지지 않지? 쉽게 힘이 나지가 않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점점 더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쉽게 뭐 "이거 뭐 금방 좋아질 수 있는 거다. 힘내야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우울증 환자분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게 좀 좋아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아주 작은 거부터 무언가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울증에 치료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운동, 대화,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인데 갑자기 우울증 환자에게 일주일에 3번씩 30분, 1시간씩 나가서 러닝을 하세요. 이걸 할 수 있으면 우울증 환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밖에 나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다 보면 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밖에 나갈 일 없으면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 감지도 않고 누워만 있게 되죠. 그게 이제 맨날 며칠이 지속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런 것들을 하나 쉽게 하지 못하지? 아 나는 쓰레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입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는 거, 아침을 챙겨 먹는 거 이런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고 운동하는 건 너무나 거창하기 때문에 그런 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조금 조금씩 뭔가 생활에서 조금 더 힘이 나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말투나 태도, 행동 패턴에서 드러나는 위험 신호를 통해 실제로는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이걸 바로 알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모든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웃는 얼굴로 또 좋은 말들을 대부분 하고 특히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몇 가지를 좀 주의하시면 아마 좀 가려내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경계를 반복적으로 침범한다라는 겁니다. 경계를 침범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할 일 혹은 당신이 할 일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별이 좀 잘 안 된다. 혹은 내 의무, 당신의 의무, 다른 사람의 의무 이런 것들을 구별이 좀 잘 안 된다. 내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슬금슬금 껴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자꾸 뭔가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어. 처음엔 되게 작은 건데 그게 이제 점점 커져 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내가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좀 부담스러워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 줘야 되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거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절을 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거절을 했는데 부탁인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계를 침범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모습들이 좀 자주 등장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방적으로 자꾸 나에게 뭔가를 원하고 요구하고 착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만나서 혹은 친구랑 만나서 이렇게 뭐 밥을 먹거나 시간을 보내는데 "너가 돈 잘 버니까 다 네가 내." 혹은 "나 요즘 돈 없어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가 좀 다 내."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이런 게 아니라 점점 이게 계속 횟수가 계속 쌓이고 시간이 지나도 혹은 사정이 바뀌어도 그런 것들을 되게 당연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그 사람한테 해 주지 않으면 이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착취적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착취적 관계가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정서적인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한테 자꾸 뭔가 힘든 걸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그걸 계속 들어주고 동조해야 되고 그 사람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너무 어루만져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호적이지가 않고 일방향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항상 나에게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착취적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착취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 좀 너무 힘들다. 전화 좀 그만 왔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것들도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시그널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꾸 비난하거나 가르치려고 드는 태도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 친구로서 혹은 지인으로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조언을 해 주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뭐 바보 멍청이 취급을 한다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 막 일어나서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협박을 한다거나 결국에는 이제 내 자신이 듣고 판단해서 결정할 일인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막 관계를 끊을 것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비난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한 영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서 생활 전반에서 자꾸 이것저것 다 간섭하고 내 말 듣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고 침해하고 이런 느낌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고 내가 얘기를 하면 또 혼이 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관계에서 뭔가 안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 말은 잘 들어주지도 않고 공감도 해주지 않고 무조건 나에게 뭐 잘못됐다, 네가 오해인 거다, 이런 식으로 공감해주지 않는 그런 관계,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사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도 나에게 뭔가 이렇게 요구하고 얘기하고 이럴 때 내가 들어주고 공감하고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데, 반대로 나도 상대에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나 요새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좀 요새 고민이야." 했을 때 그런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있거나 혹은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이 부족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관계가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뭔가 관계에서 균형추가 무너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신 행동이 요즘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랑 비슷한 성향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가 너무 가르치려고 하거나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얘기를 하고요. 정신의학적으로는 조종적인 성향 혹은 조종적인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뭐 이 사람한테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렇게 얘기해서 주변 환경까지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사람을 흔들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종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인격 장애에서 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사회성 인격 장애, 뭐 나르시스틱한 그런 인격, 그다음에 히스트리오닉한 인격, 경계선 인격 장애, 이걸 이제 네 개를 B형 인격 장애라고 하는데, 이런 조종적 성향이 B형 인격 장애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과 같이 생활을 같이 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속에서 막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속에서 골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면 조금 거리를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회피형처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 유형은 무엇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제가 근데 이런 방송을 하다 보면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미로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비군 인격 장애 중에 반사회성 인격 장애, 나르시스트, 이런 경우는 정말 조금 더 많이 피해야 될 인격적 특징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게 되면 많이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내 거를 너무 많이 내놓게 돼서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에 오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많이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뭐 회피성 인격 장애라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걸 좀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의존성 인격 장애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어떤 중요한 결정 혹은 내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일임을 하는 그런, 이렇게 너무 의존하는 그런 인격적인 특성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만나면 피곤한 건 맞지만 뭐 꼭 손절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람 꼭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각자 갖고 있는 성격의 특성이나 성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성격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사회성 인격 장애나 나르시스트 같은 경우는 소시오패스라는 큰 범주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인간 유형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걸리면 자기 인생이 좀 많이 좀 피곤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끊어내기 힘든 관계라면 어떻게 손절하거나 거리를 두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당연히 "거리를 두세요. 손절하세요." 혹은 뭐 이렇게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서 직장 그만둘 수도 없고 내가 처자식이 있는데 직장 그만둘 수도 있고 어떻게 하나요? 혹은 이게 내 부모인데 혹은 내 자녀인데 어떻게 그냥 관계를 단절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공감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단절을 할 수 없는
관계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거리를 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거절하고 있는 걸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면 보통 자기 주장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 혹은 내가 뭔가 불편해지거나 내가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 '아 내가 좀 손해 보고 말지 뭐. 아 내가 이번만 좀 참으면 모두가 조용해지니까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게 어느새 나의 어떤 성향이 돼 버리고 혹은 그 사람하고의 나하고의 관계가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좀 돌아보셔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 말 잘하고 있는가, 내가 불편하고 힘든 거 혹은 내가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요구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요구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아 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혹은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질문을 하거나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내 요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그게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잘하던 사람이면 당연히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게 평생 어떤 특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우면 글을 써 보거나 미리,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 같은 거 나와의 대화에다가 이렇게 장문의 어떤 글 같은 걸 한번 써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써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거라는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다거나 내가 할 말을 미리 적어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보시는 거 일단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가 감정적으로 비난을 해서 나를 자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막 나를 비난을 한 다음에 내가 어떤 화를 낸다거나 혹은 내가 감정적으로 나오는 걸 꼬투리 잡아서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해 줬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난 너무나 서운해." 막 이러면서 나를 또 이렇게 정서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말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미건조하게 돌려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연습이 좀 필요한데, 상대가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 있다가 폭발하고 참고 있다가 폭발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아 그래. 네 말은 알겠는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좀 힘들어.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무미건조하게 계속 같은 답변을 좀 반복하는 거. 그래서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내 할 말을, 내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서 말리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거냐면 경계를 설정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 의무 혹은 내가 해야 되는 거, 나를 지키는 거, 상대의 영역과 내 영역을 구분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습을 좀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